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테슬라의 힘과 엔비디아가 강하게 또 작용을 해줬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의 강한 시세를 또 받아가지 못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제는 테슬라의 급등을 국내장이 함께 좀 누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상황만 보면 그리 나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언가 좋았다라고 하기는 애매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7%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쪽에서는 역동경제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저PBR 종목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증권보험, 지주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체 방안이 공개되면서 금융주를 비롯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현상도 나타났네요. 자, 코스닥 쪽은 2차 전지와 HLB 그룹주 그리고 비만 치료 등의 강세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HLB 그룹주 조유리 상한가 혹은 그에 준하는 급등을 마주했죠. 5월에 있었던 FDA 승인 불발을 극복하는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시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은 어제 이 시간 살폈었던 뉴욕장의 이슈 속에 흐름이 다 있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22 포럼에서 디스인플레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스탄 굴스비 총재 발언과 맞물리며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됐고요. 테슬라의 납품 실적 속에서 인도량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점, ESS 실적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곳곳 환호했습니다. 성장주들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좋았던 내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한 점들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선물 매매 패턴에 시장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오전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시장이 출렁임을 보였다가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는 선물의 움직임을 보여주자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상승 종목 700여 개, 하락 종목은 1,700여 개, 그 전날 1,900개가 넘어갔던 하락 종목 대비해서는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대비 52주 신저가 종목이 많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 말은 특정 종목군에서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쏠릴 땐 확 쏠리고 그 외에는 너무나 극명하게 소외되는 장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다수 섹터에서는 매물 출회가 있었고요. 환율이 1,390원대를 자꾸 톡톡 건드리는 것도 시장에는 중소형주 중심의 부담을 자극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나빴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좋았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장이 어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은 성장주들인 것 같아요. 넘어졌던 성장주들의 어제 하루 잔칫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HLB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되겠는데요. HLB 측에서 해피엔딩을 시사하는 내용이 나왔죠. 5월 기억하십니까?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 FDA 승인 불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언제였는지 차트만 봐도 기억이 날 것 같은 급락을 마주하기도 했었는데요. FDA 측에서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면서 미팅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고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권고받았다라는 소식에 HLB 상한가, HLB 제약 상한가, 생명과학 상한가, 그 뒤에도 27, 24, 2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쪽도 어제 상승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낄까 싶었는데 일단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앞단에는 삼천당 제약이 있었죠. 삼천당 제약은 이제 캐나다 파트너사가 소송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됐다라는 호재성 소식이 전달되면서 12시경부터 갑작스럽게 또 한 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장 9% 가까운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18만 원권 위로 올라가는 또 기염을 토한 삼천당 제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 비만 쪽은 약간이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 부담 대비 좀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펩트론, 한국 BNC, 유한양행 등의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 오스코텍 등은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도나네맙 FDA 승인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오름세 나타냈고요. 2차 전지 쪽 보시죠. 캐즘은 요즘 어떤가? 캐즘에 대한 극복 희망 시나리오를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선전한 인도 대수에 한 가지 희망을 안고 어제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LNF가 9% 이상의 급등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회복의 신호를 주는 걸까요? 일단 15만 원권 바라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기 LNF 차트를 띄워보네요. 에코프로, 삼성 SDI, LG엔솔, SK이노베이션, 셀 3사도 같이 올라줬고요. 장비사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바이오와 2차 전지. 이들은 코스닥의 주요 섹터이죠. 이들이 좀 연속성을 갖고 선전해 준다면 코스닥 쪽 올해 최악의 성적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세계 최하위권이죠. 올해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은요, 마이너스 4%입니다. 그 원인으로 많이들 꼽고 있는 시장의 목소리는 유동성 부족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이유, 기관 측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주는 주체가 뚜렷이 없다라는 점. 고객 예탁금은 변동을 보이지 않아서 시장으로 진입할지 아닐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AI 비중이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반기 명확하게 주도 섹터는 AI였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낮다라는 영향도 있었고요. 2차 전지 비중이 높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하락에 많이 코스닥이 이제 동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금투세 이슈도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요. 자, 이런 이슈 등이 그동안 코스닥을 끌어내렸었는데 여기서 좀 회복되는 무언가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 코스닥 회복 여부를 두고 지켜보셔야 되는 분야들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비만 당뇨 쪽에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었죠. 보통 좋은 뉴스면 제가 빨간색을 넣고요. 조금 걱정스러운 뉴스면 파란색으로 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이즈가 좀 있네요. 주목의 역설. 시장이 많은 관심을 두는 섹터는 언제나 주목받지만 그와 동시에 노이즈가 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죠. 밤사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소폭 내렸습니다. 약간이나 압박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뉴스도 있었죠. 오젬픽과 위고비 이런 복용 환자들은 실명 위험이 높다라는 한 연구진의 새 연구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시신경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 다만 잠재적 유발 증거는 충분치 않은데 확률상 뭐 그런 게 많았다.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었습니다. 노보노 측에서는 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반박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죠. 다만 이 이슈가 올라왔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비밀을 제공하게 될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약가이나 압박에 이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 측에서는 즉각 반박하면서 비만약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괜한 빌미로 내려가진 않을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테슬라 얘기할 때마다 테슬라가 자극하는 것 단순히 2차 전지만이 아니다라고 자주 살폈었죠. 자율주행, ESS, 로봇, 반도체, 우주까지 테슬라 혹은 일론 머스크가 자극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 윗단에서 다 자극을 받았죠. 2차 전지도 올라갔고요. 자율주행 쪽에서도 현대 오토에버를 앞세워서 일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ESS 어제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에너지원을 모아볼까라는 브리핑을 할 때 ESS, 서진시스템, 신성ST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종종 언급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ESS 스토리는 결국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신재생으로는 안정적인 전략 조달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ESS의 필요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등등이 ESS에 대한 힌트도 많이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ESS 관련주로 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이 빨간 글씨 종목들 어제 ESS에서는 이들 종목을 시장이 최근 대장으로 보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신성 ST 먼저 보겠습니다. 22%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4만 원권 넘어갔어요. 가장 좋은 시세를 보였고요. 서진 시스템은 17% 상승세. 한중 NCS 최근에 이제 시장에 입성한 종목인데요. 22% 급등했는데 이 종목은 특징주로서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급발진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급발진 시에도 브레이크가 작동할 수 있게 한다라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제 또 좀 더블 모멘텀 이슈가 있었던 걸로 시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42,000원 부근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급발진 그리고 ESS 신규 IPO 종목이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두고 한중 NCS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SS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ESS는 셀 3사 등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쪽에서도 함께 모멘텀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슬기로운 칩거 생활로 달아봤습니다. 한동안 살짝 쉬는 듯한 느낌을 줬던 종목들이 반도체 내에서 어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는 거의 주인공 서사를 썼죠. 이 빨간색의 SK하이닉스 차트이고요. 이쪽은 금융사의 차트입니다. 어제 흐름 보시면 이렇게 상승분을 금융사가 반납할 때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에서 1%로 상승 되돌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요 며칠 좀 쉬고 있었던 SK하이닉스가 주인공은 막판에 등장하는 서사를 다시 한번 기록해 줬고요. 테크윙. 물론 알아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몰라봐서 미안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게 딱 1년간의 상승률이 500%, 어제장에서 또 추가 10%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요 며칠 살짝 쉬어가는 흐름도 있었는데 급등 흐름으로 화답을 해줬고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로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주력은 SK하이닉스인데 이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 종목에 반영됐습니다. 자, 네오셈은 제목 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대장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저희가 처음 CXL을 다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쯤이었죠. 주가가 이러고 나서 3,000원대에서 16,000원대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CXL의 대장은 네오셈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결국 먼저 대장이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최근도 여지없었죠. 7월 들어서 네오셈이 14% 상승세, 어제장 추가로 4% 강세를 나타냈고요. 어제 오후 6시경 한 언론 보도 기사를 접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CXL이 2.0 검사 장비를 국내 최대 고객사에게 납품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과거 네오셈은 CXL 1.10 검사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3.0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내용도 같이 덧붙여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인공 서사들을 써나가고 있는 반도체 칩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가겠습니다. 자, CXL 고민되는 점이 있습니다. 메모리 3사 이제 넥스트 HBM으로 보이는 CXL에 주력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작년부터 종종 살폈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제각각 활동하던 것을 CXL이 모두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을 올린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CXL 전체를 통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관련주로는 이렇게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셈이나 엑시콘이나 대장주로 많이 여겨지는 이들 종목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왔었죠. 어제 그 오후 뉴스에도 반응을 한다면 네오셈의 추가 흐름이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여드린 대로 1년 새 500% 올라왔던 점이 부담이 된다면 CXL의 이슈가 계속 탈 경우에는 다른 종목이 또 이등주로서 따라갈지 그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주 같이 한번 넣어놨으니까요. 1등주 중심의 랠리가 될지 아니면 2등주까지 옹기 확산이 일어날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CXL까지 살펴봤고요. 글로벌 원샷입니다. 뉴욕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기 폐장이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고요. 조금 한산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드 뉴스는 굿 뉴스로 작용이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굿 뉴스로 해석이 됐을까요? ADP 민간 고용이 4개월 내 가장 작은 규모 고용
고용이 꺾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줬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냥 말 그대로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이게 늘어나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9주 연속 올라갔고 2년 7개월 내 최고치, 고용이 식고 있다라는 것을 두 데이터에서 확인받았죠. 거기에 ISM 서비스 PMI가 50을 하회했습니다. 50 이하는 또 조금 위축을 뜻하기 때문에 48.8 기록한 점. 나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경기나 고용이 꺾이는 신호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고요. 나름 환호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어볼 소식들은 있습니다. 악명 높은 비유동성이라는 경고가 하나 제기가 됐는데요. 보통 이렇게 독립기념일 조기 폐장하고 휴장하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군들의 큰 폭의 상승 혹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래서 주의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골드만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5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다. 그만큼 재정 지출 등이 늘어나고 트럼프의 행보는 물가를 올리는 쪽에 부담을 준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확인받기도 했습니다. 자, 특징주는 명확했죠. 두 종목 뽑는 데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4% 상승세, 월가가 AI 하반기, 후반기 다시 누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꺼내놓기도 했고요. 엔비디아의 며칠간의 쉼에 일단은 주가가 강하게 반응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웨드부시나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300달러 혹은 310달러까지 올려잡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110달러를 외치는 목소리도 굉장히 극명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7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 기록하면서 올해 최장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 어제도 6%의 상승세 나타냈죠. 서스퀴아나에서 퍼스트솔라 목표가를 대폭 올려잡으면서 퍼스트솔라 주가도 6%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친환경 쪽의 흐름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조용히 쌍두마차라고 했는데 아시겠죠? 명확히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등이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의 이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식을 샀던 이런 에피소드적인 뉴스도 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이들 주가 같이 오름세 포착되기도 했네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5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장기 프로젝트인 신재생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우호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것이 힘을 실어준 걸까요? 밤사이 이 퍼스솔라, 서스퀴아나 목표가 상향 이슈와 함께 태양광주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썬런, 썬파워 모두 10% 이상 급등 나타냈고요. 대형주 인페이즈도 3% 상승세. 그리고 ESS 종목이죠. 테슬라의 자극을 받은 것인지 ESS 테크가 14% 급등했고요. 연료전지 쪽 퓨얼셀 에너지, 블룸 에너지, 플러그 파워 등의 종목 등도 급등했습니다. 역시 국채금리와 신재생의 관계 영향을 좀 받은 듯으로 파악되고요. 전기차 종목들도 강세 흐름, 리튬주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제 2차 전지의 시세가 또 어제 ESS의 시세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살짝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퀄컴, 인텔, KLA, 램리서치 등등이 모두 다 일단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에서 오늘 조금 설레발일까요? 기대하게 되는 목소리도 있죠. 2차 전지, ESS, 반도체가 함께 가줄 것인가? 이런 좀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꿀 조합으로 올라가줄지 아니면 그냥 설레발에 끝날지는 봐야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좋은 뉴스들도 속속 들려오네요. 2027년도에 미국 전기차 판매량 450만 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미국 전체 차의 30% 비중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전기차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과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이면 내연차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주를 중심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 있다, 이런 논리였고요. 일단 전기차 종목들 밤사이는 강세 흐름을 같이 보여줬죠. 그리고 ESS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쪽도요.
어제 삼성전자 CTO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라는 것도 언론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기존에 계속 나오고 있던 희망 회로기도 하죠. 다만 뉴스가 나왔으니 일단 체크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램 생산 레인이 풀가동에 근접했다. HBM 돌리다가 부족해서 이쪽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메모리 쪽 스토리도 더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반도체 흐름도 좋았으니까요. 오늘장 어떨지 지켜봐야겠고요. 앞서 테슬라가 자극하는 것들에서 요 로봇 있잖아요. 로봇도 살짝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있어서요.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상하이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테슬라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옵티머스 2 같은 경우는 12월 14일이었죠. 작년에 이렇게 관련한 시연 영상이 좀 같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꽤 많이 나와서 저희도 6월 28일경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위험하거나 단순 반복의 업무 그리고 자연재해 현장 등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대신증권이 주목해야 되는 분야 액추에이터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이렇게 체크가 돼 있고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분야를 나눠본다면 이렇게 기업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있으니 로봇주 체크해 보시죠. 자, 연결고리는 이제 금속 뉴스입니다. 텅스텐인데요. 다이아몬드에 버금가는 강도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지닌 금속입니다. 무기, 자동차, 반도체 등등의 쓰임을 보이고 있죠. 미국이 텅스텐 관련해서 수익 관세를 올렸는데 중국이 보복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것을 생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경우 좀 경제성이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한국이 그 틈새 시장을 노릴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BC의 보도였는데요. 지금 텅스텐 점유율은 중국이 84%입니다. 이 중국 외 지역에 텅스텐을 생산하는 곳에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텅스텐 관련 기업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업체죠.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강원 영월군의 상동읍 텅스텐 광산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을 같이 뒤따랐고요.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조용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텅스텐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텅스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국내에서 이 쌍전광산과 상동광산 등에서 과거 채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가 물량을 엄청나게 공급하면서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폐광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 기업으로 이 광업권이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몬티이고요. 쌍전광산의 이제 광업권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가 가져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런 텅스텐에 대한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관련주를 좀 체크해 보신다면 이 알몬티가 이제 이 상동 광산에 그 광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동 텅스텐 광산 건설 관리 사업 수행 이력이 있었던 한미글로벌 관심주, 이제 관련주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한국종합기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텅스텐 관련한 희소금속 개발에 나섰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요 정도이고요. 이 CBI는 관계사가 이 쌍전광산 지분을 갖고 있고 이 광업권을 갖고 있고 10월 텅스텐을 생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텅스텐 관련주로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 정도로 살펴보시죠. 이번 주 후반전이네요. 목금. 뉴욕타임즈에서 바이든이 대선 경선 지속 여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속보를 내놓기도 했는데 백악관 측에서는 완전 거짓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바이든의 행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되고요. 오늘 아침 모닝증권 보고서는 이 정도로만 추려봤습니다. 굉장히 많긴 했는데요. 주로 좋은 이야기가 있는 쪽만 추린 겁니다. CJ E&M에 대해서 대신증권이 긍정의 보고서를 냈고요. CJ 제일제당도 한국투자에서 긍정적인 내용 담았네요. 대한항공과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증권에서 각각의 목표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조금 좋지 못하게 나온 게 한국투자의 NC소프트 중립 의견이었는데요. NC에 대해서 저희 오늘 시간 허락하면 오늘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겠고요. 선거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딥페이크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주의보. 얼마 전에 이제 젤렌스키 부인이 이 전쟁통 와중에 67억 스포츠카를 구매했다 이런 사진이 이슈가 되면서 딥페이크로 계속 공유가 됐던 바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딥페이크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주로는 클라우드웍스, 한빛소프트, MP 등 꼽아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이제 미국 휴장 있고요. 미국의 6월 고용동향 보면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 살펴야겠습니다. 시장 내용이었고요. 이제 섹터 들어갑니다. 오늘은 주요 섹터 뭘로 꼽으셨나요? 네, 결국에 이 하반기에도 어려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 밸류업 관련주입니다. 저PBR 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돌고 다시 돌아서 밸류업 열풍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쪽을 주목해야지 지금 시장에서 내 포트를 방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베일을 벗은 밸류업 세제 세부 방안입니다. 올해 1월 말쯤에 이제 구상을 내놨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데요. 정부가 어제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의 밸류업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배당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주 배당 소득의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의 5% 세액 공제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돈을 많이 쓴 기업들에게는 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배당 증가 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14에서 9% 정도로 낮추기도 하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45%에서 25%까지 낮춘다라는 겁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가 3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고 가업 상속 공제가 확대된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ISA 납입 한도가 늘어나고요. 비과세 한도도 마찬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일단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내놨지만 앞으로 국회를 또 통과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7월 말까지 또 봐야 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생산 요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겠다. 대체 공휴일 확대하고 요일제 공휴일 지정한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핵심 생계비 경감하고 교육 시스템 혁신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건 바로 세제 관련한 이슈겠죠. 그에 맞춰서 어제 금융주들 상당히 강한 시세가 또 이어졌습니다. 저희 수요앵커의 더보기, 또보기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6월 말쯤에 더보기 통해서 그리고 어제도 또보기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주를 좀 봐야 되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역시나 답은 방어주냐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홍콩의 ELS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2분기에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4대 금융지주가 2분기에 합산 순이익이 4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올해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또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보면서 4대 금융지주를 향해서 정말 많은 돈을 또 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관련한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가운데 이쪽 보자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KB금융이 올해 들어서 56%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도 5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4대 금융지주를 담고 있는 코덱스 은행 ETF도 올해 들어서 30%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렇게 은행과 증권, 보험, 그리고 자동차 쪽, 또 일부 지주사까지 다 같이 웃었습니다. 묶어본다면 저PBR 관련주, 밸류업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죠. 은행주 안에서 신한지주와 KB금융 신고가 기록했는데 신한지주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요. 2분기에 분기 배당과 주주 환원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주가 상승률 좋았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3거래 연속으로 신고가를 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어제 이들 종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장중에 고가 대비해서는 좀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습니다. KB금융도 장중에는 6% 정도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 대비해서 증권 쪽은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증권 업종도 배당 증액분 관련한 세제 혜택 방안이 나오면서 어제는 좀 더 큰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순이익이 더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가 있겠고 또 그에 맞춰서 법인세 세액 공제와 개인 투자자 절세 효과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어제 미래에셋증권이 3%대, 키움증권도 3%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가 1% 이상 올랐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정도에 그쳤습니다. 현대차 계열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선주도 그렇고 현대글로비스, 모비스 같은 종목들 오르는데 이쪽은 사실 밸류업이라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로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지주사주에서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4% 가까이 올랐고요. 두산은 무려 10%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숨은 보석 같은 종목입니다. KB금융인데요. 확실히 은행주가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려 56%나 올랐습니다. 연초에는 5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은 8만 원대에서 움직이기도 했죠. BNK투자증권에서는 금융업종 내에서 최고 수준인 13.4%의 보통주 자본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도 작년에 38% 수준에서 올해는 40%까지 늘어난다고 하죠. 올해 4월에는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배당 성향도 이익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KB금융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76% 이상까지 끌어올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주 안에서도 가장 좀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 KB금융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사실 이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 또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달달한 보너스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 배당 수익률 상위 예상 기업들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디즈비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기업은행 등등이 되겠습니다. 은행주가 상위권에 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5년 연속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진 주요 기업들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은행주나 아니면 LG이노텍, 나이스평가정보 등등이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저 PBR주 내에서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KB증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발표 그대로 시행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은 좀 주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밸류업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매크로 환경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은행주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은행주들이 밸류업 기대감에 주가가 강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 목적의 투자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중간 배당락 이후에 기관들이 지금 저 PBR 그리고 고배당 종목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됐는데 기관의 수급이 아직까지 많이 모이지 않은 쪽, 그 중에서도 고배당과 저 PBR, 자사주 소각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판별하면서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아직까지 7월 말쯤까지는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또 우리가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아직 수급이 많이 모이지 않았고 덜 올랐던 종목 혹은 자사주 소각 같은 이슈 있는 쪽을 보자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하반기에도 이 대세는 밸류업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시세가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수행커의 더보기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쪽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업부가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 6기가와트 보급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SDN이 25% 넘게 올랐고요. 금양 그린파워, S에너지, 한화솔루션 등등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전국 산단에 2기가와트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기술적으로 12기가와트까지 추가 보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맞춤형 지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단지 쪽으로 해서 총 240메가와트 규모로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하루는 또 울었었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주가 많이 주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또 이 이슈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거의 다 일단은 소폭이지만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선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까지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군에 이제 확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락할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요. 종목에 확신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최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시각 정리하면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메리츠증권 도곡센터 임성호 부장님과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좋다고 하기도 좀 나쁘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매일매일이 반복되는데 돌아보면 조금 별로였던 것 같은 기업. 왜냐하면 여기저기 차익 실현이 같이 나와서입니다. 시장 어떤 판단이세요? 저는 사실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의 금리나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최근에 이벤트가 크게 있었죠. 트럼프 당선 확률이 갑자기 네. 급증하면서 금리가 또 같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 이제 등락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 이틀간 다시 되돌려졌죠. 금리가. 그 ISM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어제 밤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네. 급락을 했어요. 특히 세부 내용 보면은 신규 주문에 대한 그 부분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은 경기 침체를 강하게 예고한 지표였거든요. 지금까지 물가 상승의 원동력은 서비스업 쪽이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 쪽이 크게 하락했다는 부분은 금리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상승 여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 좋은가 나쁜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분명히 안 좋은데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그 트럼프가 사실 되는 거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물론 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 부분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오히려 더 경기가 모멘텀이 둔화되는 이 추세는 사실 트럼프 이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추세고 이게 잠깐 트럼프 때문에 금리만 올랐다가 다시 그 추세를 확인하고서 되돌려진 거죠. 그래서 지금 9월 인하 확률은 더 올라갔고요. 지금 7월이야 뭐 이제 7월이니까 사실은 7월 말에 FOMC인데 인하할 가능성이 뭐 크진 않지만 7월 인하 확률도 조금씩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선제적인 금리 인하, 연준의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변동을 이용해서 각 섹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긍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조금 적극적 대응을 해야겠죠. 그 맥락에서 반도체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내일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겁니다. 물론 확정 실적까지 보고 DS 부분에 대한 판단 등을 내려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그 실적을 보고 가려는 시각들도 등장을 할 거고요. 반도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 것인지 요약 정리 부탁드리고 CXL이 최근에 삼성전자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셈도 어제 장 마감 후 뉴스도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 또 그중에서 탑픽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 탑픽은 후반에 말씀드릴 거고 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반도체는 두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HBM, 그다음에 레거시 메모리. 네. HBM 쪽은 지금 시장이 오로지 엔비디아에 언제 들어가 이것만 보고 있고 지루하게 계속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비엔비디아 HBM 시장이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여기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지배적인 위치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만약에 물론 세부 내용은 컨퍼런스 콜 가봐야 알지만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HBM 쪽의 실적이 엔비디아에 못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러면 시장의 인식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 쪽으로도 사실은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 삼성전자 추가 밴더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뭐 기다림이 지루하긴 하지만 결국엔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HBM 쪽, 삼성전자 HBM 쪽 나쁘게 볼 리는 없는 거고요. 레거시 디램 쪽은 오롯이 삼성전자 수혜예요. 지금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신규 팹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지어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지어도 하이닉스의 M16 X 팹이 내년 말에 완공이 되고요. 마이크론은 더 늦어요. 26년에 들어옵니다. 네. 아이다호. 그래서 마이크론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 때 얘기했죠. 자기들 팹 짓는 거 26년 이후에 들어오는 영향이라서 쇼티지가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동률을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23년에 3사 중에 유일하게 캐펙스 투자를 늘렸어요. 그래서 평택 부지에 팹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장비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 디램 쇼티지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3사 중에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외국인들 좋게 보고 지금 삼성전자를 연일 매수하고 있거든요. 디램 풀가동 뉴스도 나왔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외국인이 그런 부분을 보고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CXL 이런 쪽은 이제 사실 CXL은 이제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HBM하고 같이 본다기보다는 어떤 그 인프라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은 새로운 하나의 칩인 거고요. 네. CXL은 이 칩 간의 어떤 연결성, 호환성을 더 확대시켜주는 그 칩의 인프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HBM의 다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인프라 구조로 바뀌어가는 네. 이런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오셈 예, 저도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그 CXL용 검사 장비 예, 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올랐죠. 1년간 400%가 넘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 CXL 관련주 분명히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두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셈만 볼까요? 아니면 뭐 오킨스전자, 엑시콘, 퀄리타스, 오픈엣지 등등이 또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관련주들을 너무 확장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뭔가는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오셈이나 엑시콘 이 정도 기업이 정말 레퍼런스가 있고 이제 CXL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너무 종목 늘리시는 것보다는 뭐 한두 개 종목 압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각 정리 좀 깔끔하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상반기 주도 섹터가 이제 차익 실현을 막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밸류업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 뉴스와 함께 또 세제 얘기 등과 함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또 그제도 금융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어요. 뭐 트럼프 이후에 금융사 수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은행주에 좀 영향을 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금융 지주사 이런 저PBR 종목군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어제는 좀 꼬리가 달렸어요. 네. 지금 이제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네.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게 확정이 됐죠. 물론 의회 통과 이슈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늘어난 금액에 대한 어떤 법인세 혜택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 배당 증가 차원에서는 은행주가 수혜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은행주 최근에 상승에 또 하나 그 기여를 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 확률 증가하면서 트럼프가 2019년에 볼커류를 완화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어떤 은행에 대한 그런 투자 측면에서 어떤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 측면이 있고 또 금리가 또 최근에 올라가면서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게 은행주한테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 또 하나 기여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배당 증가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오케이인데 트럼프가 될 거고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거다. 볼커를 완화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는 좀 주의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대선 토론 때 사실 트럼프는 민주당한테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응할 시간이 아직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경각심이 일깨워졌고 후보 교체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만 교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트럼프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시간을 준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전략적으로 약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럼 무엇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가장 확실한 건 주식시장 강세 유지.
있거든요. 주식시장 강세 유지하려면 물가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 계속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또 너무 고압 경제로 가서 인플레는 또 차단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렵네요. 것들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또 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준도 독립기관이긴 합니다만 사실 트럼프가 되는 걸 바라진 않을 거예요. 연준도. 그래서 파월도 사실 어제 약간 완화적인 얘기를 했죠. 네. 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로 확실히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연준의 인하 확률 이런 이제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며칠간 금리가 다시 되돌려지는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에 대한 너무 많은 그 주식에 대한 그거를 지금 벌써 갖고 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 교체든 아니면 경기 대응이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아차 싶었던 지금의 여당에게 뭔가 시간을 줬다라는 측면으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의 변수도 살피면서 너무 지나친 트럼프 배팅을 일단은 자제해보자라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등의 종목군에 대해서는 배당 확대나 주주 환원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 주셨네요. 이 정도 정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상반기 못난이었던 애플과 테슬라가 6월경부터 힘을 이제 후반에 냈고 7월까지 시세를 좀 이어주고 있습니다. 7거래 연속 상승폭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자극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단 뭐 2차 전지, ESS, 자율주행, 로봇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점수 주고 종목 볼만한 게 있다 판단하시는 분야 어디입니까? 저는 테슬라는 전기차보다는 지금 ESS하고 AI 이쪽이 부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2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YY로는 감소한 수치였고요. 네. 그리고 6월에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 보면은 테슬라만 MOM으로 증가했어요. 전월 대비 증가했는데 다른 현대차, GM, 포드 이런 주요한 업체들이 모두 MOM으로 크게는 20%까지 이제 감소한 저조한 판매 실적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섹터 캐즘 극복은 조금 네네. 논리가 아직 부족하네요. 전기차 산업 전반에 있어서 아직 이제 완전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아직은 좀 이른 시점. 네. 테슬라라고 해서 거기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물론 가장 압도적인 1위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에너지 쪽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분기 설치량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는 미국에서 가장 큰 ESS 사업부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력난이 계속 이슈죠. AI 센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발전,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여러 발전원들이 주목을 받지만 ESS는 그 모든 발전원에 있어서 같이 설치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효율성을 증가해주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ESS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뭐 관련주 서진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YM텍 이런 회사들 어제도 주가 좋았는데 이런 회사 관심은 두실만 하고요. 그리고 네. 테슬라 AI 쪽 어떤 사이버 트랙의 그 판매 확대나 AI 쪽에 관심을 두신다면 테슬라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뭐 저기 명신산업이나 퓨런티어, 또 아모그린텍 이런 작은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주실만 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보다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 자극보다는 ESS와 이제 AI 쪽, 자율주행 쪽 살펴보자라고 하시면서 퓨런티어, 명신산업, 아모그린텍 얘기 그리고 앞단에는 서진 시스템, YM텍 같이 얘기해 주셨네요. 자,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성우스픽 종목은 이 종목 한 4번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브레인.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 이제 솔브레인 하면 임성우 이렇게 돼버려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주가가 계속 빠져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S 차원에서라도. 네, AS를 계속 해드리는 차원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이 회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고 꿈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실적, 가동률 올라간다는 얘기 계속 나오죠. 가동률 올라가면 이 회사의 반도체형 소재 매출 비중이 75%입니다. 그러니까 가동률 상향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수혜를 받는 회사고 1분기에 이미 실적 보여줬었고요. 2분기도 좋을 거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3D 패키징 그리고 HBM의 층수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이 회사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CMP 슬러리가 계속 더 중요한 그 소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많이 쓰이고요.
예, 그래서 솔브레인은 지금 28만 원대까지 왔는데 더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목표가 얼마 주셨었죠? 제가 46만 원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굉장히 높게 주셨어서 제가 기억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솔브레인 지금의 가격에서 46만 원까지 좀 넉넉 잡은 목표가 잡아주셨네요.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추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양한 섹터 스토리 탄탄하게 채워주셨죠. 임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